안녕하십니까. 선해내린테리어 9월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생활응급처치 중 외상 환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 가이드 동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어 일상생활 중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로는 1. 생활응급처치계요. 2. 개방성 상처 종류. 3. 개방성 상처 응급처치. 4. 폐쇄성 상처 종류. 5. 골절의 정의 및 응급처치. 6. 염자 삠 알아보기 및 응급처치. 7. 화상의 종류 및 응급처치. 8. 응급처치 가이드 동영상 시청. 이번 시간에는 생활응급처치계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외상성 환자를 접합니다. 그럼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상식으로 초기 응급처치를 잘못 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응급처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방성 상처의 종류로는 1. 단순열상, 2. 복합열상, 3. 찰과상, 4. 타박상, 5. 뚫린 상처, 6. 찔린 상처, 7. 총상, 8. 박리, 9. 절단. 첫째, 단순열상이라 함은 피부의 표피층만 다친 경우를 일컫는 말로 신경의 말단이 피부와 함께 벗겨져 통증을 호소하는 상처로서 상처 부위가 크거나 이물질이 상처 안으로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처를 말합니다. 둘째, 복합열상. 단순열상과 많은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단순열상과 달리 피부 표피층이 좀 더 깊이 다치고 표피가 벗겨져 통증을 유발하는 것 이외에 깊고 넓게 표피가 벌어져 봉합치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처를 말합니다.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는 상처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찰과상. 앞에서 언급한 열상과 달리 피부 표면에 긁힌 상처를 말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넘어지거나 혹은 둔한 물체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상처의 경우 약간만 아프고 흔적도 일주일 전후로 사라집니다. 다만 심한 경우 상처 부위가 넓게 분포하고 있거나 긁힌 정도가 깊거나 심한 경우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타박상. 여러 가지 둔성 외력이 넓은 면에 가해졌을 때 생기는 상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넘어지거나 맞거나 부딪혀서 연부 조직과 근육 등의 손상을 입어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피부 속의 세포 조직이 파괴되어 속으로 출혈이 되어 검푸르게 멍이 듭니다. 타박상은 뼈와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았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호전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찬물, 얼음 등으로 냉찜질하거나 상처가 생긴 후 24시간 동안 상처 부위를 높게 올리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후 상처 부위 부종이 가라앉았다면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운동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다 부딪혀 생긴 타박상은 파스, 스프레이를 사용해 치료합니다. 다섯 번째, 뚫린 상처 즉 자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창이란 바늘 같은 것에 의해 찔려 발생하는 상처를 말합니다. 즉 도구의 뾰족한 부분에 의해 베이는 것이 아닌 찔려서 형성이 되는 손상을 뜻합니다. 언뜻 육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입구가 작아 큰 상처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나 심한 내부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처입니다. 또한 도구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상처는 미생물이나 더러운 것들이 신체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처입니다. 여섯 번째, 총상. 총알이나 산탄총에 의한 손상을 말합니다. 총상의 영향은 손상된 부위, 총기와 총알의 종류, 발사 거리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총상은 무력 충돌, 민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화기에서 비롯됩니다. 위험은 화기, 총알, 속도, 진입점, 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 방법은 관찰, 국소, 상처 치료에서부터 긴급한 외과 수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총상을 입게 될 때의 즉각적인 결과는 보통 심각한 출혈이며 잠재적으로는 생명의 필수적인 기관에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혈액량 감소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흔한 사인에는 출혈, 기흉에 의한 저산소증, 심장의 심각한 부상, 확대된 혈관, 뇌 또는 중앙신경계의 손상이 포함됩니다. 7번째, 박리성 상처. 상처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살이 찢어져 상처 부위에 붙어 있기도 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상처를 일컫습니다. 주로 귀, 손가락 및 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떨어진 상처를 잘 유지하여 병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단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절단상이란 손가락, 발가락, 손, 발, 팔, 다리와 같은 신체 부위가 잘려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계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신체가 베어서 잘려나간 상처입니다. 절단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절단 부위 지혈 및 절단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단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낸 후 식염수로 적신 전, 거즈로 감싼 후 다시 깨끗한 수건으로 두르고 얼음과 물을 1:1 비율로 섞은 얼음통에 넣어 보관 및 이송을 합니다. 개방성 상처 응급처치로는 상처 세척, 상처 보호, 감염 예방,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방성 상처 시 처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방성 상처 응급처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 세척. 상처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세척하여 외부로부터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가벼운 상처는 흐르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물에 담그지 않도록 합니다. 동물에 물린 상처, 불결하고 너덜너덜한 상처, 찔린 상처 등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상처의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또한 봉합이 필요한 상처나 자상에는 항생연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상처 보호. 상처를 세척한 후에는 드레싱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드레싱이란 상처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로 상처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드레싱을 통해 상처를 지혈하고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싱 후에는 붕대를 감아 드레싱을 고정시킵니다. 다음으로 가볍게 폐쇄된 상처일 경우 응급처치 방법인 드레싱은 기본 순서로 가장 먼저 상처를 확인한 후 지혈을 진행합니다. 이때 압박 붕대 등으로 꽉 묶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상처 부위 및 지혈 부위의 혈액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경우 괴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시키고 환자를 휴식하고 쉴 수 있게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방성 상처 시 처치 중 물체가 꽂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부에 물체가 꽂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개방한 후 가능하면 직접 압박으로 지혈하고 물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절단 발생 시에는 직접 압박과 함께 절단된 부위에 압박 드레싱을 적용하여 지혈합니다. 특히 절단 부위의 감염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절단된 부위는 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때 절단 부위를 차게 보관하지 못하고 6시간이 경과되면 살릴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차게 보관할 경우에는 최장 18시간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절단 부위를 차게 보관하기 위해서 먼저 절단 부위를 마른 거즈로 감쌉니다. 그 다음 절단 부위로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비닐봉지나 방수용기에 담아 얼음이 담긴 물에 넣어 놓습니다. 더 나아가 개방성 복부 손상 시 처치에 대하여 알아보면 개방성 복부 손상의 경우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복부 내에 장기가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복부로부터 척출되거나 노출된 장기를 만지거나 제자리로 삽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처 부위는 멸균 드레싱이나 가능한 깨끗한 천을 생리식염수로 적신 후 상처 부위에 대고 습한 드레싱 위에 폐쇄성 드레싱을 적용합니다. 현장에서의 빠른 응급처치는 부상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2차적인 감염을 막을 뿐 아니라 부상자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처치를 통해 응급차가 도착한 후 신속하고 빠른 처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모두 상처 방생 시에 응급처치법을 익혀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쇄성 상처의 종류로는 인대파열, 타박상, 입자상, 내부열상, 장기의 파열 등이 있습니다. 폐쇄성 상처란 피부가 찢어지지 않았지만 표피 아래 조직과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응급처치 시해야 할 일로는 첫째, 얼음주머니를 대서 지혈. 둘째, 피부에 거즈를 대고 탄력붕대 감기, 더불어 골절이 있는 여부를 점검합니다. 셋째, 부상당한 사진은 심장보다 높게 해서 통증과 부종 완화. 넷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번에는 외출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출혈이란 개방성 상처에서 피가 날 때 외출혈이라고 합니다. 출혈이란 용어는 보통 단시간에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올 때 사용합니다. 외출혈은 출혈 부위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맥출혈. 가장 심한 출혈 형태로서 상처로부터 상당한 높이로 피가 솟아오르며 피가 빠른 속도로 흘러나와 다량의 피를 잃게 되며 응고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혈액이란 흐름이 느리거나 고여있을 때만 응고하기 때문입니다. 대동맥이 절단될 경우가 아니라면 지혈을 하기 전에 심한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동맥출혈은 매우 위험하며 출혈을 멈추게 하려면 반드시 외적 지혈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정맥출혈. 정맥으로부터 피가 계속 흘러나오거나 혹은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데 동맥출혈보다 지혈이 쉽습니다. 대부분 정맥이 잘라진 경우는 수축됩니다. 그러나 몸 안 깊숙이 자리 잡은 정맥에서 출혈이 생기면 동맥출혈의 경우처럼 출혈량이 많고 지혈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셋째, 모세혈관 출혈. 피가 모세혈관으로부터 조금씩 나오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출혈 형태로서 대개는 증세가 심각하지 않으며 지혈이 용이하고 자연적으로 응고하여 멈춥니다. 우리 몸에는 크고 작은 뼈가 2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근육과 힘줄로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뼈는 몸속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혈액을 만들어내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는 것을 의미하며 뼈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혹은 불완전하게 깨져서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외력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골절편 즉 뼈 조각이 있는 경우를 분쇄 골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뼈 주위 연분 조직 근육, 인대 피부 등의 손상도 불가피한데 특히 피부가 손상되어 골절된 부분이 피부 밖의 공간과 통하는 경우 개방 골절이라고 합니다. 뼈는 상처 조직 형성 없이 치유되는 조직이므로 골절이 치유되면 원래의 강도, 기능을 회복합니다. 다만 이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므로 과정 중 한 부분이 잘못되면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5%에서 많게는 10%의 환자에서 치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해외의 관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유를 위해서는 골절 부위가 적절한 모양으로 잘 고정되어야 하며 충분한 혈액 공급과 적당한 자극이 주어져야 합니다. 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골절 부위를 움직이거나 누를 때 통증이 더욱 심하며 손상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고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체액이나 혈액이 손상 부위로 스며들어 붓게 되고 팔다리 모양의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골절 응급처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간혹 골절 부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골절이 일어난 주변부의 근육이나 혈관, 신경 등을 더 손상시킬 수 있어 삼가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골절 부위를 고정시킨다. 골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상 부위를 가능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나무판자, 여러 겹 접은 신문지, 종이 상자 등의 부목을 이용하여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야 한다. 부목은 골절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긴 것이어야 하고 폭은 골절된 부위보다 넓은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래팔에 골절이 생겼다면 손목과 팔꿈치 관절을 포함할 수 있는 길이의 부목이어야 하고 손가락에 골절이 발생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손가락까지 함께 부목으로 고정해야 한다. 둘째, 골절 직후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골절 부위는 대부분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데 이때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부러진 뼈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을 감소시켜주고 차가운 느낌이 골절 부위의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진동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거즈나 천을 이용하여 지혈한다. 골절 부위에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경우는 개방성 골절 상황으로 외부의 감염성 물질이 뼈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때 하얀 소독솜을 사용해 지혈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응급처치법입니다. 거즈가 아닌 소독솜을 사용하면 솜에 가느다란 털이 상처 부위에 분비물과 엉겨붙어 추후 병원에서 시행되는 후속 처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나면 깨끗한 거즈나 천을 이용하여 지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부위에 출혈을 먹게 하기 위해 흔히 가루 형태의 지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루가 상처 부위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염자는 인대가 사고나 외상 등에 의해 손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삐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대는 관절을 안정화하고 단단하게 하며 관절을 정렬하여 유지해주고 관절이 정상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제한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인대가 손상되면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나 관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심하면 염자된 관절이 늘어나 뼈가 탈골되거나 관절이 정상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도 합니다. 염자의 단계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습니다. 1단계 경도인대가 미세하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비록 인대가 작은 손상으로 찢겼지만 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2단계 중증도 손상된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져 관절의 안정성이 경도 혹은 중등도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3단계 고도 인대가 완전히 찢어지거나 파열되어 관절의 안정성을 손실한 상태입니다. 그럼 염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손상을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칭을 철저히 합니다. 2.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합니다. 3. 운동 시간의 강도를 갑작스럽게 늘리면 안 됩니다.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도는 순차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4. 운동 종목과 다리에 잘 맞는 편한 신발을 착용합니다. 5.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스노우보더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은 손목에 보호장구나 스플린트를 착용하여 손목을 보호합니다. 가벼운 샌들이 유행하고 각종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은 발목염자가 발생하기도 쉬운 계절입니다. 마라톤, 등산 등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물론 평지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나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하게 발목염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발목을 삐었을 때는 스포츠 손상 시 응급처치 방법인 RIC 요법을 시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RIC 요법은 안정, 얼음찜질, 압박, 거상의 줄임말인데요. 가벼운 발목염자는 충분한 휴식 상태에서 다친 부위를 3에서 4회, 한 번에 20에서 30분씩 냉찜질해주고 다친 부위를 압박붕대 등으로 적절히 압박하여 심장보다 높이 위치해주면 증세가 완화됩니다. 이러한 응급처치는 손상 직후부터 48시간 동안 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급처치에도 증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발목염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목이 본래의 강도와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해 더 쉽게 발목을 접질리는 발목 불안정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발목연골 손상이나 발목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출혈은 코피를 의미합니다.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혈액, 심장, 신장, 간 질환, 외상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비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출혈이 소량으로 반복되는 전방 출혈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동반된 고령의 경우 일회성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후방 출혈이 흔합니다. 그럼 비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의 응급처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앉은 상태로 머리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둘째,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글게 마른 거즈를 넣고 압박합니다. 셋째, 코를 손가락으로 눌러 압박합니다. 넷째, 코 위에 얼음주머니를 올려주면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혈액을 삼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화상입니다. 화상이란 화염 또는 뜨거운 물이나 물체와의 접촉, 전기, 각종 화학물질 그리고 번개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피부 및 조직의 손상을 지칭하며 그 이외에도 유독가스에 의한 기도 손상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화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화상은 손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발생하여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의 비율이 높고 같은 중증도를 가진 다른 손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치료 기간과 큰 비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치유되더라도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화재 등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및 화상 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응급처치 방법을 모든 국민이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화상 환자를 위한 전문 병원과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수립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도 화상 환자의 발생 수와 심각도를 낮추는 데 필요합니다. 열로 인한 화상으로는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도 화상, 피부 표피층만 화상, 피부가 붉게 변하며 통증을 동반, 일광 화상 시 주로 발생, 흉터가 없고 수일 내 회복됩니다. 2도 화상, 표피와 진피 일부 화상, 수포 형성, 심한 통증, 수포를 터뜨리면 감염 및 체액 손실을 유발합니다. 3도 화상, 진피의 전층이 손상되며 화상 부위가 갈색 또는 흰색으로 변색됩니다. 화상 부위의 감각이 마비되며 주변 부위에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화상 응급처치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가위로 제거하기. 접촉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이 심해집니다. 또한 옷은 벗기려 하지 말고 가위로 제거하는 것이 열과의 접촉 시간을 줄여주어 손상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가운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기. 흐르는 물에 15에서 20분 정도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몸 전체를 담그지 말고 흐르는 물을 고르게 뿌려 식힙니다. 셋째, 화상 부위를 식힌 후 조이는 옷이나 장신구 제거하기. 금속의 장신구는 열을 가지고 있어 화상을 깊어지게 합니다. 화상을 입고 나면 부종이 생기므로 조이는 장신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전기에 의한 화상의 경우 플러그를 뽑거나 전류를 차단합니다. 전기와 접촉된 상태의 사람을 만지면 위험합니다. 넷째, 소주, 치약, 연고 등은 화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기. 민간요법은 화상 상처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바가 없고 오히려 상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고를 바르면 병원에서 연고를 닦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기. 붕대는 너무 조이지 않게 감아야 합니다. 압박이 강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상처가 깊어질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드레싱으로 화상 상처에 감염이 생기거나 화상이 깊어지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흉터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흡입화상 응급처치. 호흡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얼굴이나 목 부위의 화상 시에는 심한 호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기도 유지와 호흡보조 처치를 취해야 한다. 흡입화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연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지하실에서 환자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안면부에 흔적이 있는 경우, 숨소리가 거친 경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가래에서 검은 가루가 나오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의복을 느슨하게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 또는 심장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흡입화상의 경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신속히 이송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위급할 경우 119 구조요청 신고가 시급하겠죠. 이때 환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에서 정보를 찾고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켜둡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 인적사항, 지병 등을 미리 등록해두면 더욱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할까요? 심장이 정지된 이후에 4분 이상 지나면 뇌 손상에 이르고 10분이 넘어가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4분 이내에 정확하게 해낸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안경 끼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 머리 긴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바른 자세로 눕히고 호흡을 확인합니다. 심정지가 확인되면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정확한 압박 지점에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해 압박합니다. 이때 팔꿈치는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유지하며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응급처치 가이드 3. 인공호흡용 마스크 사용 방법. 인공호흡용 마스크는 긴박한 인공호흡 상황에서 환자와 응급처치자 간의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기도 확보.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둘째, 마스크 정위치. 마스크를 펴서 코와 입을 덮고 마스크 중앙 부분을 환자의 입에 위치시켜 주세요. 셋째, 인공호흡 실시. 환자의 코를 막고 입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때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마스크는 일회용 제품이므로 사용 후 바로 폐기해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한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패드에 표시된 위치에 맞게 패드를 환자의 몸에 부착합니다. 환자와 접촉 금지. 환자와 접촉 금지 음성이 나오면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환자에게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음성 후 장치는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하는데 충전이 끝나면 재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전기 충격이 끝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도중 장치의 음성 지시에 따라 절차를 반복합니다. 응급처치 가이드 5.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겠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 먼저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첫째, 자세 잡기. 먼저 환자의 뒤에 서서 환자의 두 다리 사이에 내 다리 한쪽을 넣어서 앞구비 자세가 되도록 합니다. 둘째, 압박.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 가운데 부분을 찾아 압박해 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넣은 상태로 주먹을 쥐어 엄지손가락 모서리가 압박 지점에 위치하게 해야 합니다. 환자의 배를 대각선 위로 당기며 반복적으로 압박해 줍니다. 임신 또는 비만으로 복부를 압박할 수 없는 경우 가슴 중앙을 압박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환자 상태 확인. 응급처치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를 안정시키고 안전한 장소에서 처치를 시작합니다. 상처 부위의 흙이나 먼지를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주고 수건이나 헝겊 등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을 해줍니다. 붕대나 거즈로 상처를 감아 세균 감염을 막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줍니다. 응급처치 가이드 7. 벌에 쏘임 시 응급처치 방법. 첫째, 중증 알레르기 확인. 벌에 쏘인 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몸이 붓는 느낌이 들 경우 중증 알레르기 증상이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벌침 제거. 경미한 증상의 경우 벌에 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벌침을 재빨리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때 손톱이나 핀셋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벌침 끝부분에 동낭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와 같은 얇은 물건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긁어 제거해 주세요. 셋째, 상처 세척. 식염수 또는 깨끗한 물을 상처에 흐르게 해 세척해 주세요. 출혈이 있을 경우 청결한 거즈를 이용해 10분 정도 압박해 주세요. 넷째, 부종 감소. 아이스팩으로 냉찜질을 해 붓기를 빼주세요. 뱀에 물린 교상의 경우는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지혈보다 독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편 입으로 독을 빨아서 뱉어낸다거나 부항 같은 기구로 독을 빼내려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처치자가 중독될 위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의 위험 때문입니다. 상처 부위를 너무 강하게 묶으면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상처 부위가 괴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압박붕대나 천으로 가볍게 묶어줍니다. 응급처치 가이드 9. 고온 손상 응급처치 방법. 첫째, 시원한 장소로 이동.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의복을 제거하거나 느슨하게 해 열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둘째, 수분 섭취. 의식이 있는 경우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도록 해주세요. 셋째, 체온 내리기. 수건이나 천에 물을 적셔 이마, 팔, 다리 등에 올려놓고 체온을 내리게 해줍니다. 고온증이 심각한 경우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아이스팩을 사용해 중심 체온이 떨어지도록 처치해주세요. 응급처치 가이드 10. 화상 손상 시 응급처치 방법. 첫째, 원인 물질 제거. 화상 부위의 옷과 액세서리 등을 제거합니다. 심한 화상의 경우 상처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가위나 칼을 이용해 옷을 잘라내주세요. 둘째, 열기 식혀주기. 열감이 지속되면 화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에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흐르게 해 10분에서 15분 정도 열기를 식혀줍니다. 셋째, 청결 유지. 화상 부위는 화상 처치용 드레싱 패드나 거즈로 덮고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해 세균 감염을 막아주세요.
화상 부위의 물집은 직접 터뜨리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 안전한 처치를 받고 화상 부위에 된장, 간장, 소주 등의 이물질을 바르는 것과 같은 민간요법은 감염이나 괴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삼가주세요. 먼저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환자를 편한 자세로 쉬게 한 후 부목 및 붕대 등으로 손상 부위를 압박, 고정시켜줍니다. 통증을 줄여주고 다친 부위가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면 다친 부위를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려줍니다. 응급처치 가이드 12. 연성 부목 사용 방법. 부목은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함으로써 2차 손상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상처치 장비입니다. 첫째, 모양 만들기. 손상 부위에 알맞게 부목을 구부린 다음 천천히 붙여줍니다. 둘째, 고정하기. 손상 부위의 관절 부위를 포함하여 손상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탄력 붕대를 사용해 고정시켜줍니다. 부목 고정 처치 중에 환자가 심한 통증을 느끼면 처치를 멈추고 119 구조를 기다려주세요. 응급처치 가이드 13. 신체 절단물 관리 방법. 첫째, 이물질 제거. 절단된 부위를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둘째, 밀폐 용기에 담기. 물기를 충분히 짜낸 젖은 거즈나 깨끗한 천에 감싸 비닐 주머니나 밀폐 용기에 넣고 밀봉해 주세요. 셋째, 시원하게 하기. 밀봉한 절단 부위를 아이스팩이나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절단 부위의 부패 진행 속도를 줄여줍니다. 넷째, 병원으로 이송하기. 출발하기 전 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4시간에서 6시간 내에 신속하게 이송해 주세요. 응급처치 가이드 14. 지혈대 사용 방법. 압박으로 막을 수 없는 심각한 출혈의 경우 지혈대는 두꺼운 끈이나 밴드 등을 활용해 빠르게 지혈시켜줘야 합니다. 첫째, 지혈 위치 확인. 상처 부위에서 심장 방향으로 약 5에서 10cm 떨어진 곳에 지혈대를 사용해 손상 부위에 혈액의 흐름이 없도록 묶어줍니다. 출혈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한 심장과 가까운 곳을 묶어줍니다. 둘째, 지혈대 사용 주의사항. 지혈대를 장시간 사용 시 신체 말단 부위가 괴사할 수 있으니 적용 시간을 기록한 다음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로 전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지혈대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응급처치 가이드 15. 눈 손상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첫째, 이물질 제거. 눈에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 혹은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눈을 뜬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로 눈꺼풀 안쪽까지 꼼꼼하게 20분 이상 씻어줍니다.
물이 반대쪽 눈에 흐르지 않도록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씻어주세요. 둘째, 병원으로 이송하기. 소독 안 되나 깨끗한 보풀 없는 천으로 양쪽 눈을 모두 가린 후 병원으로 이송해 주세요. 눈에 이물질이 박혔다면 떼내려 하지 말고 양쪽 눈을 모두 가린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해 주세요. 응급처치 가이드 16. 상처 부위별 삼각건 사용 방법. 삼각건은 골절이나 탈구 시 드레싱 고정, 그리고 상처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삼각건이 없으면 넓은 사각천을 사용해도 됩니다. 첫째, 팔. 다친 팔 안쪽으로 삼각건을 넣고 꼭지점 한쪽을 다치지 않은 쪽 어깨로 넘겨줍니다. 아래 늘어진 부분을 잡아서 다친 팔 어깨 뒤로 올려주세요. 다치지 않은 쪽 어깨 앞쪽에 보이도록 매듭을 지어줍니다. 혈액순환 확인을 위해 손가락 한두 마디가 보이도록 하고 삼각건을 팽팽하게 펴줍니다. 남은 부분 끝을 꼬아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둘째, 머리. 삼각건의 밑변을 약 5cm 정도 접어 접은 부분의 중심이 이마 중앙, 눈썹 위에 오게 합니다. 삼각건의 양 끝을 머리 뒤쪽으로 돌려 교차하도록 감아줍니다. 다시 앞으로 감아준 다음 이마 중앙에서 묶어줍니다. 머리 뒤쪽에 남은 부분은 팽팽히 당겨준 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셋째, 팔꿈치 또는 무릎. 팔꿈치 또는 무릎을 기역자로 구부린 자세로 삼각건의 넓이를 7에서 10cm로 만든 후 중심을 상처 부위 위에 놓고 감아주세요. 한번 돌려 감은 후 한쪽은 위쪽으로 돌려 감아주고 다른 한쪽은 아래쪽으로 돌려 감아줍니다. 삼각건의 양쪽 끝이 관절의 바깥쪽에서 만나게 한 후 묶어주세요. 응급처치 가이드 17. 응급 구급함 관리 방법. 첫째, 보관 장소. 응급 구급함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눈에 잘 띄는 장소, 그리고 햇볕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둘째, 정보 기재하기. 구급함의 비상 연락처와 사용자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셋째, 약품 사용기한 확인하기.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설명서에 기재된 개봉 후 사용기한을 확인한 후 개봉 날짜를 적어 관리해 주세요. 넷째, 소모품 보충하기. 수시로 소진된 구급 용품들을 보충해 주고 사용기한이 지난 용품은 반드시 폐기해 주세요.